노사관계에 있어서 세 주역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앞장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어떤 가치 창출의 어떤 중심점에 있습니다. 이 농경 시대에는 토지가 이 가치 창출의 어떤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면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기업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을 단순한 어떤 자본의 집합체, 노동의 집합체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본다면 기업의 목적은 가치 창출을 위한 생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업의 어떤 목표는 이익이라기보다는 생존이라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서 가치 창출을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일단 수익이 안 나는,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은 어쨌든 생존이라는 목표를 놓고서 모든 것을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드러크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경영자는, 즉 사용자는 기업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심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리더십이 없으면 생산의 자원은 자원으로만 머물게 되고 결코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드러크는 얘기했습니다. 즉 경영자, 사용자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제품 및 서비스 향상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경영자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영자, 즉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바로 경영권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어떤 사용자의 유형을 분리해 보면은, 첫째, 업무에 의한 유형이라는 것은 기업마다 다소 이렇게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최고 경영청, 그 다음에 사장 밑에 간부 쭉 있겠지만은 그런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에서 그 외에 어떤 업무로서 사용자로 구분되는 어떤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 기업의 정책 또는 전략 수립에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어떤 직위나 직급에 관계없이 전부 다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인사 파트, 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 노무관리, 그 다음에 기획실이나 그 다음에 임원들의 비서까지도 전부 다 사용자의 유형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어떤 피라미드 관계를 제외한 그 외의 유형으로서 어떤 업무의 유형으로서 포함되는 일반 직원들도 사용자에 포함되는 범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라인과 스텝 조직이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조직은 어떤 현장의 라인 조직과 노사 문제만 담당하는 스텝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장 라인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인, 뭡니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각 기업의 어떤 직능별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설비나 생산이나 구매관리, 회계 등이 있다면 이는 라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인 기업의 존속 여부,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들을 라인 기능 또는 라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 라인 조직에도 각 부분별로 감독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별로 별도의 사장까지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라인 각 부분에 있는 감독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의 최고 팀장, 감독자부터 맨 하부의 감독자까지도 모두 어떤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노사 노무를 직접적으로 담당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위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떤 불평이라든지 불만,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수용해줄 직접적인 상대자는 라인의 관리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뒷장의 단체 협약의 관리에서도 배울 것이지만 일반 직원들의 어떤 고충 처리에 관해서도 그거는 일선의 어떤 라인 감독자가 담당을 해서 일반 직원들, 근로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부터 하위 관리층까지 모든 수준의 리더가 노사 노무 관리의 능력은 구비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직접적인 노사 노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자, 이 스텝 조직이라는 것은 점차로 복잡해가는 노사관계 관리로 말미암아 어떤 노사관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어떤 스텝 조직이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노사관계의 어떤 급증하는 어떤 복잡성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단체 협약의 어떤 협상과 해석을 위해서 어떤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적인 스텝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노사 노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라인 조직과는 달리 노사 노무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단체 교섭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의 구성원 또는 대변인으로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인 관계자가 단체 협약의 어떤 체결 과정에서 스텝 조직에게 직간접적인 조언을 받거나 어떤 또 전문 스텝들의 어떤 협약의 해석에 관한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라인 책임자가 협약 체결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소기업에서는 노사 전문 스텝의 어떤 기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라인의 관리자들이 노무관리 중심으로 채용, 훈련, 해고 등의 업무를 모두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와 설계 없이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억압책으로 노사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라인 조직이, 라인 책임자들이 끌고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노사관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레벨에서의 어떤 사용자 조직이
라인 관리자 외에도 노사 직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노사 전문 스텝을 형성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효율적인 노사관계 절차를 위해서는 어떤 노사 전문 스텝만 아니라 모든 라인에게도 노사 노무 관계 관리 능력이 함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사 관계상의 어떤 라인과 스텝 기능은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서로의 어떤 라인과 스텝의 어떤 역할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위에 의한 어떤 사용자의 유형은 어떤 경영권을 실행하는 자를 전부 다 경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영자를 사용자라고 하면서 이 사용자란 경영자 및 아까 업무에 대한 유형에서 얘기했듯이 그의 이해를 대표하는 모든 계층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영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최고 경영층,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하급 관리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어떤 기업 조직에서 보면은 최고 경영층이라는 것은 이사부터 사장까지, 그리고 중간 관리층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얘기한 부장, 차장, 과장까지를 대부분 보면은 중간 관리자라 그러죠. 그리고 하급 관리자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하급 경영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각각 일선 라인의 최하위 조직에 있는 감독자를 얘기하겠죠. 뭐 생산공장 같으면은 직장, 조장, 반장, 주임, 계장, 대리 뭐 등 이쪽을 하위 관리자라고 해서 크게는 이렇게 관리자를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나눠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의의 어떤 넓은 범위에서는 하급 관리층까지도 사용자 유형에 포함은 시키나 실질적으로 협의의 사용자로서는 최고 경영층만을 어떤 사용자 또는 경영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의 파워가 강해짐에 따라서 이 사용자들도 자기들의 어떤 공동연합 전선을 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조직된 게 사용자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용자 연합회의 형태는 어떤 나라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떤 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산업별 사용자 연합회가 있고요. 또 각 산업별 사용자 연합회를 지원해주는 사용자 총연합회도 각 나라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 총연합회와 비슷한 성격의 단체로서 보면은 한국 경영자 총협회를 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용자 연합회의 범주에 속하는 걸로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도 있고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네 가지를 크게 어떤 사용자 연합회로 분류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경영자 총회는 한국의 어떤 유일한 전국 단위의 어떤 사용자 조직으로서 경영계의 어떤 긴밀한 제휴와 노사 간의 협력 체계 확립과 건전한 고용관계의 어떤 방향 정립을 위해 가지고 1970년에 설립된
노사 문제에 대한 어떤 사용자 대표 기구입니다. 나머지 기구들은 어떤 사용자들의 그냥 모임 단체지만은 노사 관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만든 조직이 한국경영자 총협회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3개 시도의 지방경영자협회를 두고서 약 한 4,000개의 회원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업은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어떤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노동법 제정이나 노동행정, 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임금 교섭의 어떤 기준을 제공하는 등 어떤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떤 경제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관한 어떤 민간 경제의 의견 개진, 또 대외 교류를 통한 어떤 민간 경제 외교 활동을 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죠. 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입하려면은 매출이나 직원 수나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어떤 재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업뿐만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참여가 가능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 회사, 소규모의 회사들도 참여가 다 가능합니다. 어떤 경제 현안 및 어떤 업체 실태 조사, 그 다음에 어떤 상공계의 정책 건의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목적으로 설립된 어떤 법적 민간단체입니다. 회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조직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개인 사업자들, 쉽게 얘기해서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상공회의소 회원으로는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개의 지방상공회의소와 약 한 3만 5천 개의 개인 및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중앙에는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체 중소기업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중소기업체들의 어떤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밸브협동조합, 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협동조합 등등의 각각의 각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설립된 경제단체입니다. 주요 어떤 목적이나 사업은 중소기업의 어떤 조직화를 지원하고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고 정부의 자금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게 주 목적인 것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협상할 수 있는 협상 전략가, 그 다음에 어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사원들을 고용하는 어떤 전략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협상 전략에는 첫째, 회피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노조를 회피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청이라든지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조원의 숫자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은 노동조합이 없는 공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가지고 노동조합이 있는 공장의 비중을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원의 탈퇴를 유도해 갖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나 또는 노조가 결성된 공장을 폐쇄하고
무노조 해외 공장을 신설하는 등의 어떤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이 회피 전략은 어떤 전략 자체로는 협상 전략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아주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한진중공업 문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의 노동조합이 워낙 강하고 강성조합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가 강성이고 강하다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중은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급여가 한국 공장의 10% 수준의 어떤 필리핀으로 조선소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하나의 노사 분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피 전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압 전략이라는 거는 사용자 측이 어떤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노조로부터 양보를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전략입니다. 어떻게 목표는 노조로부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임금 동결 등의 어떤 양보를 얻는데 있을 수 있으며 주로 이제 중소규모의 어떤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택시회사라든지 조그마한 인원들이 적은 이런 회사에서는 강압 전략을 많이 쓰는 거고, 물론 대기업에서도 어떤 사용자의 강한 협상력과 아니면은 어떤 절박한 변화, 외적이든 내적이든 절박함이 있을 때에 어떤 이런 필요성도 들 수 있겠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강력하게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할 수가 있는 이런 게 강압 전략입니다. 이 포용 전략이라는 것은 노사 합의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사례로 LG전자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서 봤듯이 보통 이 포용 전략의 목표는 노조와 직원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변화와 노력을 이끌어내고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장기적인 어떤 개선과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노사 간의 어떤 신뢰와 어떤 필요성의 어떤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고용 전략입니다. 이 노동조합이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도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인적 자원의 어떤 고용 유연성을 조절할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에게는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 전략이나 이원화 전략이나 사회조합주의적 전략 이런 거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신자유주의적 전략이라는 거는 철저히 외부 노동시장에 의존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함으로 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인 겁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이런 데겠죠.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많이들 요즘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좋을 때는 추가 고용을 통해 가지고 노동력을 확보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노동력의 어떤 해고를 통해서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은 노동력의 어떤 수적인 유연성을 추구하게 돼 가지고 노동력의 확대와 축소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성도 있지만 그 안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대기업의 어떤 이러한 전략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비정규직이나 하청이나 이런 분류의 어떤 직업군들을 많이 양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원화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인력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기업의 핵심적 역량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 노동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서 어떤 기능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성의 어떤 고용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장기 고용을 보장하는 전략이죠. 어쨌든 회사에 필요한 인원들은 잦은 이직보다는 장기적으로 건속하는 게 회사로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기업의 어떤 주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변 인력에 대해 갖고는 외부 노동시장을 활용해 가지고 고용과 해고가 아주 자유로운 어떤 비정규직이나 외주나 하청에 의존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주로 보면은 운송, 경비, 청소 이런 어떤 주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 주로 이렇게 외부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노동력의 어떤 수적인 유연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주의적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노동력의 유연성을 확보함에 있어 가지고 외부 노동 시장은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내부 노동 시장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기능공을 양성해 가지고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인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직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직, 예를 들자면은 철도대학, 그 다음에 한전대학이 지금 설립된다 그러죠. 이런 직종에 대해서만 간혹 생기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회조합주의적 전략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0년대, 80년대에는 산업 기술의 어떤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후진국적 선진형, 즉 종단적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노동이동의 어떤 제한이 많았죠. 왜? 기업의 특유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각 기업마다 직업훈련원을 만들어서 기능공들을 자체적으로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직업훈련원을 통해 가지고 양성된 기술자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 간에도 어떤 긴밀한 어떤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이 고기술의 노동력이 생산하는 제품은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상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사 간의 어떤 윈윈 전략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